순애야, 날 아무도 모르게 데려가다오. 창백한 얼굴, 식은땀이 맺힌 이마,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 순애의 팔을 붙잡았다. 새벽 2시 순애는 희미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태식의 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급하게 달려갔다. 그날 밤 태식이 순애를 부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순애는 당황했지만 망설임 없이 등을 돌렸다. 태식은 등에 엎인 채 흐느끼듯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안은 무너질 거야. 순애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고급 아파트 단지 그 42층 펜트하우스에서 김순애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이 거실 전체를 은은하게 물들이고 있었죠. 순애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8년째 반복되고 있는 일상이었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순애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겨울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이미 익숙해진 감각이었죠. 시아버지 박태식을 위한 전복죽을 끓이는 것, 그것이 순애의 하루를 여는 첫 번째 의식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고 냄비를 올려놓으며 순애는 거실 쪽을 슬쩍 바라봤어요. 저 넓은 거실 한편에는 시아버지가 계시는 방이 있었습니다. 8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엄을 잃지 않은 박태식,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회사를 일궈낸 창업주였죠. 하지만 지금은 중풍으로 몸이 불편해져서 거의 침대에서만 지내고 계셨습니다. 순애야, 남편 박준호의 목소리가 침실에서 들려왔어요. 56살의 준호는 회사 부사장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아버지의 눈치만 살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죽 끓이고 있지? 네, 곧 완성될 거예요. 순애는 대답하며 나무 주걱으로 죽을 저어줬습니다. 쌀알이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고소한 냄새가 부엌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전복을 작게 썰어 넣고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리자 더욱 진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언니, 또 아버지 비위 맞추려고 새벽부터 죽 끓이고 있어? 신우이 박미정의 목소리가 현관 쪽에서 들려왔어요. 54살의 미정은 이혼 후 친정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의 매일 아침마다 들러서 아버지 안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집안일에 참견하곤 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돌려 미정을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아가씨. 일찍 오셨네요. 아버지 상태는 어때? 어젯밤에 또 이상한 소리 하시지 않았어? 미정은 순애의 인사는 무시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순애는 이 집안에서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밤새 잘 주무셨고요. 순애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젯밤 태식은 계속 뒤척이며 이상한 말들을 중얼거리셨어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거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들을 계속 반복하셨죠. 하지만 순애는 그런 얘기를 가족들에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미정은 시큰둥하게 대답하며 거실로 들어갔어요. 곧이어 준호도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미정아, 벌써 왔구나. 아버지는 아직 안 일어나셨지? 준호는 시계를 확인하며 물었어요. 응, 아직 조용해. 그런데 오빠, 우리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거야?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던 순애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쉿, 조용히 해. 순애가 듣고 있잖아. 준호가 여동생을 제지했어요. 순애 언니야, 어차피 우리랑 한 배를 탄 거잖아. 언니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한몫 챙길 수 있을 거 아니야? 미정이 순애를 향해 말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들끼리 아버지 재산 이야기를 할 때는 당연히 순애도 포함시키면서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항상 배제시키는 이 가족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8년 동안 시아버지를 모시며 살아왔지만 순애는 여전히 이 집안의 외부인이었어요. 순애야, 죽다 됐으면 아버지께 갖다 드려. 준호가 명령조로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순애는 죽을 예쁜 그릇에 담아 쟁반에 올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태식의 방으로 향하면서 순애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도 또 이런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복도를 걸으며 순애는 문득 지난밤 태식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말, 그리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절망적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피해망상일까요? 태식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리자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와. 순애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태식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82살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계셨지만 요즘 들어서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표정을 자주 지으셨습니다. 회장님, 아침 드세요. 순애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죽그릇을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태식은 순애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애야, 고맙다. 너만이 나를 진짜로 챙겨주는구나. 그 말에 순애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회장님. 당연한 일인걸요. 하지만 태식의 표정은 금세 어둡게 변했습니다. 순애야, 요즘 이상한 꿈을 자꾸 꿔.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꿈을 말이야.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꿈 이야기까지 하시다니. 회장님,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야. 누군가 정말로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어. 순애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태식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회장님. 제가 회장님을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태식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순애를 향한 깊은 신뢰와 동시에 무언가 간절한 부탁을 하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 하는 듯한 그런 절박한 눈빛이었습니다. 순애야.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어요. 아버지, 아침은 잘 드셨어요?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미정도 따라 들어왔어요. 태식은 순간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애는 무언가 중요한 순간이 방해받은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도대체 태식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순애야, 너는 그냥 간병만 잘해. 우리 가문 일에 끼어들지 마. 미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이며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억울하고 외로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태식의 그 절박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분명히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태식의 그 절박한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준호와 미정이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긴장한 표정을 지었을까요? 새벽 2시쯤 순애는 희미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걷는 발소리였어요. 순애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태식의 방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화장실에 가시나? 순애는 걱정이 되어 슬리퍼를 신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태식은 중풍 때문에 혼자 걷기가 힘드셨는데 혹시 넘어지시면 큰일이었어요. 태식의 방 앞에 다가가자 안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순애야, 들어와. 태식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태식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달빛에 비친 태식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아프세요? 순애는 급하게 태식에게 다가갔어요. 태식은 순애를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순애야, 날 아무도 모르게 데려가다오.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데려간다뇨? 어디로요? 어디든 상관없어. 이 집에서만 나가면 돼. 태식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제발, 날 믿어다오.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왜 갑자기? 시간이 없어. 태식이 순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처럼 차갑다는 것을 순애는 느꼈어요. 순애야, 나를 등에 업어다오. 지금 당장. 순애는 머뭇거렸습니다. 밤중에 시아버지를 몰래 데리고 나간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하지만 태식의 눈빛을 보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그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순애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애는 결심했어요. 제가 업어드릴게요. 순애는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순애의 어깨를 잡고 조심스럽게 등에 올라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태식의 체온이 순애의 등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워진 몸무게의 순애는 마음이 아팠어요. 회장님, 준비되셨어요? 순애가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순애야. 태식이 순애의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애는 조심스럽게 일어서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준호와 미정이 자고 있는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태식은 순애의 등에 기대며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안은 무너진다. 순애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순애야, 너는 모르겠지만 내 아들과 딸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태식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순애는 태식을 업은 채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회장님,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식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와 미정이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 아니, 어쩌면 더 적극적으로. 순애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그런. 순애야, 너만이 나를 믿어줄 수 있어. 너 말고는 아무도 없다. 태식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인 것 같았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순애는 아파트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순애는 길가에서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가 멈추자 운전기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 시간에 어르신을 업고 계시네요. 어디 응급실로 가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드라이브 좀 하려고요. 순애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택시 안에 앉은 후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USB였어요. 순애야, 이걸 받아라. 태식이 USB를 순애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애는 궁금했어요.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다. 태식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내 아들과 딸이 한 일들, 회사에서 벌인 비리들, 그리고 태식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순애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순애야, 나를 믿을 수 있겠니? 순애는 USB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안에 정말로 준호와 미정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걸까요? 회장님을 믿어요. 순애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맙다, 순애야. 정말 고맙다. 택시는 한강을 따라 달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서울의 거리는 고요했고 강물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순애는 USB를 꽉 쥐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이걸 정말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건가? 태식은 순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애야, 내가 아니면 아무도 날 지켜주지 못한다. 그 말이 순애의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순애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이 이 집안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어요. 택시는 한강변 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태식을 부축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4시 서울의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가로등만이 외롭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잠깐 강변공원에 세워주세요. 순애가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이 시간에 공원에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운전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만 바람 좀 쐬고 싶어서요. 순애는 대답했습니다. 택시가 한강공원 입구에 멈췄어요. 순애는 태식을 부축해서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찬 새벽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어요. 태식은 벤치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애야, 미안하다. 너를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태식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괜찮아요, 회장님. 저도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순애는 손에 쥔 USB를 바라봤습니다. 태식은 순애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순애야, 너는 우리 집안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었구나. 무슨 뜻이세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준호와 미정이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유산을 받기 위해서 말이야.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더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더 끔찍한 일이라니요? 태식은 주위를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약을 바꿔치기 하고 있어. 혈압약 대신 다른 약을 주고 있다고.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런. 처음엔 나도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며칠 전부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숨이 가빠지고. 태식이 가슴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태식이 그렇게 불안해하셨던 건가요? 회장님, 정말 확실하세요? 확실하지. 그래서 이걸 준비한 거야. 태식이 USB를 가리켰어요. 여기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준호가 회사 돈을 빼돌린 것, 미정이 내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낸 것, 그리고 태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내 약을 바꿔치기 한 증거도 있어. 몰래 녹음한 대화들이지. 순애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해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 혹시 오해는 아닐까요? 오해가 아니야. 태식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들었거든. 준호와 미정이 통화하는 걸 말이야. 아버지가 언제까지 버틸까? 약 효과가 생각보다 느리네 이런 말들을. 순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지난 몇 달 동안 태식이 보였던 불안한 모습들이 모두 설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응. 더 이상 그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태식이 순애의 손을 잡았어요. 순애야, 이제 너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순애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그리고 이 내용을 세상에 알려야 하고. 태식이 말했어요. 그때 순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남편 준호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순애는 깜짝 놀라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받지 마. 태식이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전화벨은 계속 울렸습니다. 순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받지 않으면 더 의심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받을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할게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순애야, 너 지금 어디야? 준호의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어요. 잠깐 편의점에 다녀오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순애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셔. 방에도 없고 어디로 가신 거야? 준호가 소리쳤어요. 순애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몰라요. 제가 나간 사이에 어디 가셨나 봐요. 미정이도 와 있어. 우리 다 찾고 있는데 너 빨리 와. 준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애는 태식을 바라봤어요. 벌써 눈치챈 것 같아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진짜 도망쳐야 해. 어디로 가죠? 순애가 물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가 아는 조용한 곳이 있어. 시골에 작은 요양원이 하나 있거든. 거기 원장이 내 오랜 친구야.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그곳으로 가요. 두 사람은 다시 택시를 잡았어요. 이번에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는 택시였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점점 도시의 불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깊어졌어요. 택시 안에서 태식은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순애야, 이 일이 끝나면 너에게 큰 짐을 지게 될 거야. 무슨 짐이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말이야. 쉽지 않을 거야. 태식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순애는 USB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회장님,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순애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태식은 순애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할 수 있어. 너라면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야. 택시는 어둠 속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구나. 하지만 회장님을 지켜야 해.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순애는 느꼈습니다. 새벽 5시 택시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순애는 태식을 부축하며 작은 요양원 앞에 섰어요. 평화의 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2층 건물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라 주변은 고요했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을까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가도. 순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최 원장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알던 친구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
태식이 대답했어요. 순애는 요양원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불이 켜지더니 문이 열렸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태식이 형? 최 원장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최 원장,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태식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재빨리 두 사람을 안으로 데려갔어요. 형,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왜? 말하자면 긴데. 일단 좀 쉬게 해줘. 태식이 부탁했습니다. 최 원장은 순애와 태식을 1층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따뜻한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형,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순애는 태식 옆에 앉아 있으면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준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10개가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순애야, 아버지 찾았어? 빨리 연락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빨리 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어디 있는지 말해.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벌써 경찰 신고까지 하겠다고 하다니. 하지만 태식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최 원장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여기 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순애가 간곡히 부탁했어요. 최 원장은 두 사람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이 부탁하는 거라면. 태식은 최 원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이 자신의 약을 바꿔치기 하고 있다는 것,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최 원장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증거가 있어. 태식이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때 순애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미정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순애는 태식을 바라봤어요. 받아봐. 너무 의심받으면 안 돼. 태식이 말했습니다. 순애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가씨. 언니, 지금 어디야? 아버지 찾았어? 미정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아직 못 찾았어요. 저도 이곳저곳 찾아보고 있는데. 순애는 거짓말을 했어요. 언니, 혹시 아버지가 어디로 가실 만한 곳 없어? 자주 가시던 곳이나. 미정이 물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생각했어요. 너무 모르는 척하면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가끔 옛날 친구들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어떤 친구들?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젊었을 때 친구들 이야기를. 순애가 대답했습니다. 언니, 빨리 와.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있어. 언니도 조사받아야 한대. 미정이 말했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경찰이요? 응. 실종 신고했거든. 언니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봤으니까 언니 얘기를 듣고 싶어 해. 미정의 목소리에는 협박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순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라고 하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대요. 저도 조사받아야 한다고 하고.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 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형은 여기서 좀 쉬고 순애 씨는 일단 가보는 게 어때? 너무 의심받으면 안 되잖아. 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순애를 혼자 보낼 수 없어. 준호와 미정이 뭘 할지 몰라. 하지만 회장님, 제가 안 가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그때 순애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 USB 내놓지 않으면 널 가만두지 않겠다. 순애는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USB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요?
순애는 태식에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준호와 미정이 이미 눈치챈 거야.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순애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순애야, 내가 아니면 아무도 날 지켜주지 못한다. 그 말이 순애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태식은 정말로 자신만을 믿고 있었어요.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순애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끝까지. 순애는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원장이 말했습니다. 형, 일단 여기서 며칠 쉬어. 내가 안전하게 지켜줄게. 그리고 순애 씨는 저는 일단 집에 가볼게요. 너무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순애가 말했습니다. 태식이 순애의 손을 잡았어요. 조심해라. 그리고 절대로 USB 얘기는 하지 마. 알겠어요. 순애는 USB를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순애는 요양원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회장님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야 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준호와 미정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경찰 조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순애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외롭고 위험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식을 위해서라도. 오전 9시 순애는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파트 입구에 경찰차 2대가 서 있었어요.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손에 든 가방 속 USB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집문을 열자마자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순애야, 너 어디 갔었어? 아버지는? 거실에는 경찰관 2명과 미정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순애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를 찾으러 이곳저곳 다녀왔는데. 순애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디를 다녀왔는데? 경찰관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순애는 미리 생각해둔 대답을 했어요. 병원이랑 평소 산책하시던 공원 쪽을. 혹시 계실까 봐서요. 미정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순애를 바라봤어요. 언니 새벽에 전화했을 때 편의점에 간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 순애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편의점 갔다가 아버지가 안 계신 걸 알고 급하게 찾으러 나간 거예요.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부인, 어젯밤에 마지막으로 아버님을 본 시간이 언제죠? 11시쯤? 잠자리에 드시는 걸 도와드렸어요. 순애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 이후로는 이상한 일이 없었나요? 경찰관이 계속 물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였어요.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요즘 아버님이 좀 이상하셨어요. 어떻게 이상했다는 거죠? 준호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밤에 자주 깨서 불안해하시고. 순애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정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왜 진작 안 했어? 워낙 자주 하시는 말씀이라. 그냥 나이 때문인 줄 알았어요. 순애가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분들이 가끔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준호와 미정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계획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경찰관님, 아버지를 빨리 찾을 수 있을까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실종신고 접수는 완료되었고 주변 지역 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답했어요. 경찰이 떠난 후
집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준호와 미정은 순애를 빤히 쳐다봤어요. 순애야, 정말 아버지 어디 계신지 모르는 거야? 미정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몰라요. 저도 걱정돼 죽겠어요. 순애는 연기를 했어요. 준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초기라니.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겠어. 무슨 대비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미정이 대답했어요. 당연히 재산 관리 문제지. 치매면 판단 능력이 떨어지잖아. 순애는 소름이 돋았어요. 아직 태식을 찾지도 못했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그런 걱정은 아버님 찾은 다음에 해도. 순애가 말하려는데 준호가 끊었습니다. 순애야, 너는 가정부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일에 끼어들지 마. 그 말에 순애는 마음이 아팠어요. 8년 동안 시아버지를 모셨는데도 여전히 외부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정이 말했습니다. 언니, 점심 준비해. 나랑 오빠는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순애는 부엌으로 갔어요. 하지만 거실에서 들리는 준호와 미정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정말 치매인 것 같아?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한테는 오히려 좋은 일이지. 준호가 답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치매면 유언장 같은 것도 무효가 될 수 있거든. 그리고 재산 관리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순애는 등골이 서늘했어요. 정말로 태식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산만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애 언니가 뭔가 숨기는 것 같지 않아? 미정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어젯밤부터 행동이 이상했거든.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들키면 안 되는데. 언니를 좀 더 지켜봐야겠어. 혹시 아버지랑 무슨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고. 미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그때 순애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24시간 안에 USB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위험해진다. 순애는 손이 떨렸어요. 이제 협박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을 배신할 수는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변호사를 불렀어요. 김 변호사님, 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계셔서요. 혹시 재산 관리를 위한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답했어요.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재산 관리를 아들인 제가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죠. 순애는 모든 것이 계획된 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식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 말이에요. 저녁이 되자 준호가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순애야, 내일부터 아버지 방을 정리해야겠어. 혹시 단서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찾지도 못했는데요. 순애가 반대했어요. 그래도 미리 준비해야지. 그리고 아버지 약들도 정리하고. 준호의 말에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약 정리라니. 혹시 증거를 없애려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식이 안전한지 걱정되었고 동시에 자신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휴대폰에는 협박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USB를 내놓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태식을 보호하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순애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다시 태식이 있는 요양원으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순애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또 협박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 USB를 내놓지 않으면 너와 그 늙은이 모두 위험해진다. 순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택시 뒷유리를 통해 뒤를 살펴봤지만 특별한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최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와 있었어요. 순애 씨, 큰일 났어요. 왜요? 회장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순애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밤새 계속 몸을 떨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최 원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순애는 태식이 있는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태식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순애가 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식은 힘겹게 눈을 떴어요. 순애야, 왔구나. 나 이상해. 몸이 자꾸 떨리고. 혹시 약 때문일까요? 순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거야. 며칠째 이상한 약을 먹었으니까. 태식의 목소리가 약해졌어요. 최 원장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형, 병원에 가봐야겠어. 이 상태로는. 그때 갑자기 요양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이른 시간인데 누가 올까요? 최 원장이 나가서 확인해 보더니 긴장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와 있어요. 실종자 수색 중이라고 하는데. 순애와 태식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벌써 이곳까지 추적해 온 건가요? 형, 어떻게 할까? 최 원장이 물었습니다. 태식은 순애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애야, 이제 숨을 곳이 없구나.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이제 맞서 싸워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태식이 걱정했어요. USB가 있잖아요. 이제 세상에 알려야 해요. 순애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최 원장이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일단 내용을 확인해 보자. USB를 컴퓨터에 꽂자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났어요. 녹음 파일, 문서 파일, 그리고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아, 아버지 약을 바꾼 지 일주일 됐는데 아직도 멀쩡하네. 좀 더 기다려봐. 의사가 서서히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했잖아. 순애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태식의 약을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파일에는 준호가 회사 돈을 빼돌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돈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증거들이었어요. 세 번째 파일은 미정이 태식의 통장에서 몰래 돈을 인출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순애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 요양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경찰 뒤로 준호와 미정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짓을 하세요? 미정도 따라 들어오며 말했어요. 아버지, 치매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요. 태식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떨려서 제대로 서지 못했어요. 너희들, 내가 다 알고 있다. 순애는 컴퓨터 앞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어디도 가시면 안 돼요. 준호가 순애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순애야, 내가 아버지를 꼬드긴 거구나. 치매 걸린 노인을 이용해서. 치매가 아니에요. 회장님은 정신이 멀쩡하세요. 순애가 반박했어요.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모두 진정하시고. 그때 태식이 힘을 내어 소리쳤습니다. 내 재산은 순애에게 줄 것이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준호와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미정이 소리쳤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우리 재산을 가져간다고요? 준호도 흥분했습니다. 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했잖아. 약을 바꿔치기 하고.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그런 짓을. 미정이 부인했어요.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컴퓨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다 여기 있어요. 순애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준호와 미정이 태식의 약을 바꾸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 약을 바꾼 지 일주일 됐는데 좀 더 기다려봐. 서서히 효과가 나타날 거야. 준호와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경찰관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미정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순애는 계속해서 다른 파일들도 보여줬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 태식의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낸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수사가 필요한 사안 같은데요.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경찰관님, 이건 오해예요. 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치매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순애가 소리쳤어요. 태식은 순애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애야, 고맙다. 내가 나를 살렸다. 그리고 태식은 경찰관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찰관님, 제 아들과 딸을 조사해 주세요.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준호와 미정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순애는 태식의 손을 꽉 잡으며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경찰관이 준호와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서로 다른 주장이 있으니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어요. 경찰관님, 아버지는 요즘 헛것을 보시고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치매 초기 증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네요. 경찰관이 답했습니다. 미정이 순애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언니가 아버지를 꼬드겨서 이상한 생각을 심어놓은 거예요.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 녹음은 뭐예요? 직접 들어보세요. 순애는 마우스를 클릭해서 더 충격적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오빠, 약 효과가 너무 느려. 좀 더 강한 걸로 바꿀까? 안 돼. 급작스럽게 변하면 의심받아. 조금씩 서서히 해야 해.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은 우리가 다 받는 거지? 당연하지. 순애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준호와 미정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찰관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이건 조작된 거라고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순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파일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그것은 준호가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는 것을 기록한 문서였습니다. 이것도 조작인가요? 순애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전문적인 감정이 필요한 자료들이네요. 일단 관련자들을 조사해야겠습니다. 준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경찰관님, 저희는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온 거예요. 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집을 나가셔서 그때 태식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처럼 날카로웠어요. 치매라고? 내가 치매라고? 태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준호가 달래려 했어요. 진정하라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 했는데 태식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순애는 태식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흥분하시면 안 돼요. 태식은 순애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순애야, 너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죽었을 거야. 그리고 태식은 경찰관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제 아들과 딸이 저를 해치려 했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일단 모든 분들의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순애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미정이 태식의 통장에서 돈을 빼는 장면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미정은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고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불과 일주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순애가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정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아버지가 부탁하셔서 용돈이 필요하다고. 용돈이 2천만 원이나 되나요? 순애가 차갑게 물었어요.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부탁을 했다고. 경찰관이 사진들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확실히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준호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우리가 언제 아버지를 해쳤다고. 그때 순애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태식이 몰래 녹음한 준호와 미정의 대화였어요. 미정아, 이번 주 안에 끝내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알겠어. 약을 좀 더 강하게 바꿔놓을게. 아버지가 죽으면 장례식은 조용히 치르자. 그리고 바로 유산 정리에 들어가고. 녹음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태식의 마지막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자식들이 날 버렸다. 하지만 순애는 내 가족이었다. 준호와 미정은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본서에 지원 요청합니다.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순애는 태식의 등을 떨며 업었습니다. 태식은 순애의 등에 기대며 흐느끼듯 말했어요. 순애야, 내가 나를 살렸다. 내가 나를 살렸어. 순애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회장님,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이미 내 아들과 딸이 아니다. 미정도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미쳤었어요. 태식은 그들을 바라보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할 때 순애만이 나를 지켜줬다. 순애만이 내 진짜 가족이었어. 경찰관이 준호와 미정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순애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가족인데. 하지만 태식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순애야. 이들은 이미 가족이 아니야. 요양원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더 많은 경찰들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태식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안전해요. 태식은 순애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순애야. 내가 내 진짜 딸이다. 그 순간 순애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이 집안을 구했다는 것을, 그리고 태식에게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조용한 오후, 순애는 태식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어요. 태식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어 계셨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몸이 많이 약해지셨지만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회장님, 날씨가 참 좋네요. 순애가 창문을 열며 속삭였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눈을 뜨고 순애를 바라봤어요. 순애야, 오늘은 기분이 좋구나. 네, 회장님도 편안해 보이세요. 순애는 태식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준호와 미정은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 살해, 미수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죠. 대기업 창업주를 독살하려 한 자식들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준호는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해외로 빼돌렸고, 미정은 태식의 개인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했어요. 그리고 둘 다 태식의 혈압약을 독성이 있는 약물로 바꿔치기 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순애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니? 태식이 궁금해했어요. 좋은 얘기들만 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구했다고, 진짜 효녀라고. 순애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태식은 순애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죽었을 거야. 내 친자식들 손에 말이야.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회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너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줬어.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판이 끝난 후 태식은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과 개인 재산 대부분을 순애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은 놀라워했지만 태식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순애가 이 가문을 구했다. 순애가 진짜 내 딸이다. 태식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순애는 그런 태식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책임을 져도 될까요? 순애가 불안해했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니? 준호와 미정은 이미 내 자식이 아니야. 태식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준호와 미정은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았어요. 항소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태식은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회장님, 그래도 자식들인데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를 죽이려 한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겠니? 그 무렵 순애는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태식의 회사에서 이사직을 제안받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태식의 강력한 권유로 받아들였어요. 순애야, 내가 이 회사를 바로 잡아야 해. 준호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걸 고쳐야 하거든. 태식이 말했습니다. 순애는 회사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준호가 빼돌린 자금도 대부분 회수했고 회사의 신용도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순애 이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회사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직원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태식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저녁에는 반드시 태식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식이 순애를 부르더니 말했어요. 순애야, 내가 곧 떠날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순애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느낌이 와. 그리고 이제 마음이 편해졌거든. 태식의 목소리가 평온했어요. 순애는 태식의 손을 꽉 잡았어요. 회장님,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순애야, 너는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회사도 이 집안도. 태식이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태식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들듯이 평화롭게 숨을 거두셨어요. 순애는 태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회사 직원들,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태식의 선행을 기억하는 사람들까지. 하지만 준호와 미정은 교도소에 있어서 올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순애는 태식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제가 이 집안을 바로잡겠습니다. 순애는 사진을 향해 다짐했어요. 그날 이후 순애는 태식의 뜻을 이어받아 회사를 정직하게 운영했습니다. 또한 태식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어요. 가문은 준호와 미정의 범죄로 인해 치명상을 입었지만 순애의 노력으로 조금씩 신뢰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몇 년 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가문을 구했다. 순애는 태식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회장님, 저 잘하고 있죠? 사진 속 태식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순애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순애의 마음에는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태식이 남겨준 사랑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빛이었어요. 순애는 이제 정말로 이 가문의 일원이 되었고 태식의 뜻을 이어받아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